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두의 승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중에 지적 파트 12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분석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34회 기출문제 어떠한 지적 파트에서는 12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죠. 12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 중에서 2번 문제와 그 다음에 8번 문제와 11번 문제 이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에 어떠한 기출됐었던 문제들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제 수업을 들어봤다면 이 8번 문제하고 11번 문제도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이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상, 중, 하가 있다면 그냥 맞추라고 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번 34회 기출문제 3단 비교 문제 분석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토대로 해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3조를 보게 되면 지적 측량 의뢰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의뢰하는 자는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될까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게 돼요. 무엇과 함께 지적 측량 의뢰서와 그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수행자에게 제출을 해요. 그럼 수행자는 의뢰를 받았죠. 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걸 무엇이라고 그래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고 하죠. 이걸 제출을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해요. 그렇죠? 암기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은 뭐냐면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4일로 하게 돼요.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씩을 각각 가산한다. 어떻게 배운다고 했어요? 요거는 1호, 4하나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일단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1호, 4하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사항은 뭐냐면 이러한 기본적인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행자하고 합의한 거죠. 지적 소관청이다? 그럼 틀린 거죠.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면 전체 기간의 얼마?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번의 경우에는 수행자가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무엇을?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21회 때 기출된 문제인데 여기 보면 니은에 보시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역은 뭐냐면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 즉 줄여서 이걸 기초 측량의 절차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초 측량 절차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성과표 정리 순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옳은 지문이고 니은도 옳은 지문이고요. 자, 디귿 볼게요. 지상의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는 것. 즉 지상의 어떤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디귿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가면 안 돼.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고요.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거죠. 뭐 경계를 결정한다라든지 좌표를 결정한다라든지 면적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불필요한 경계좌표 말소하고 면적은 합산하면 되는 거죠. 자, 미음이 되게 중요하죠. 소유자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토부일 때는 우리가 상단부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인데 이렇게 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데 단서 조항에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옳은 지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의뢰가 있고 기준점 성과의 보관, 열람에 대한 것인데 요 33회 때 기출된 문제가 동일하게 34회에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가 출제가 됐죠.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보시면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의뢰서에 그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변형이 돼 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쯤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소관청이 의뢰를 받았다 아니에요. 소관청이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의뢰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날까지 수행자에게 제출한 거예요. 여기서는 소관청하고 수행자가 서로 어때요? 바뀌어 있죠. 2번, 4번도 틀렸고. 그다음에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보는 거고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보니까 5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 지적상가 보조점 성과하고요. 도근점 성과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본이라든지 열람의 경우에는 보조와 도구는 누구? 지적 소관청에게. 보조와 도구는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돼요. 1번은 틀렸고. 그러면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지적 삼각점하고 삼각점의 경우에는 등본 열람 누구한테? 시도지사나 지주소관청에 신청하는 거고요. 보조하고 도군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거 볼까요?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뒤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 문제가 1-2에 요 문제가 기존에 우리 33회 때 나왔었던 문제죠. 33회 때 나왔던 문제가 34회 때 이 지문에서 이와 같은 지문에서 2문제 정도가 연속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 지적 파트의 경우에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33회 때 나왔던 문제가 34회 때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34회 때 문제가 35회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동일하진 않지만
기존에 전년도에 출제됐었던 어떠한 지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용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제 2번 봅니다. 이 문제가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되는데 뭐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풀 수 있는데 설마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최종 특강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동일하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토지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모두 다 전부 다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조사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개발 사업하고는 무관해요. 제조사 사업은 토지개발 사업과 무관하고요. 주로 이 제조사업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그러니까 실제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국가사업이 바로 뭐냐면 지적제조사 사업이에요. 따라서 이 지적제조사업은 토지개발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토지개발 사업 등의 범위해가지고 14개가 있어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거 외에도 쭉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법에 따른 무슨 사업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그러니까 제조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5번인데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2-1을 보게 되면 30회 때 기출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이걸 왜 설명해드리냐면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이 있고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이 있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무슨 사업과 무슨 법률과 사업에 대한 매칭이 돼야 돼요. 매칭이. 앞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도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잠깐 해설 한번 볼까요? 자, 8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토지의 이동 신청은 누가 할까요? 그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돼요. 예외는 뭐냐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자가 소관청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하게 되죠. 근데 시행자가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 돼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땐 누가 한다고요? 이렇게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동 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막 착수됐을 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타 만약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환지를 수분한다.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의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을 하게 되고요. 신고와 관련돼서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사업의 시행자가 소관청에 하게 돼요. 날짜 중요하죠.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15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토지 이동 신청의 요청 이게 뭐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의 시행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소관청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2번이 틀렸을까요?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착수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때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소관청의 착수 신고는 소관청이 하는 거죠. 누가? 사업의 시행자가 하는데 이때 여기서 사업 인가서라든지 지번별 조서라든지 사업계획도 첨부. 그다음에 3번 15일 이내 한다라는 거. 누가 여기서 시행자란 말 없지만 어찌됐든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15일 이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파산됐죠? 그럼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하는 거고요. 5번 되게 중요합니다. 환지를 수반한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사업의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을 하게 돼요. 정답은 2번. 3번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지목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목에 구분해 가지고 6번에 코드번호 6번이 광천지. 광천지는 어떤 게 광천지인가요? 이게 광천지죠. 온수라든지 약수라든지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지.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다? 광천지예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천. 코드번호 17번이 하천인데 하천의 경우에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바로 하천이에요. 그 다음 코드번호 22번 공원은 정서생활이죠. 보건, 휴양,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해서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이제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향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종교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지목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됐었던 기출된 지문들을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목과 관련된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결국은 법정지목이 전체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28개의 법정지목이 있죠. 28개의 법정지목을 모두 다 읽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온수와 약수와 석유로가 용출되는 용출구는 광천지죠. 근데 보면 이것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1번 틀렸고. 그 다음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가 되는 거죠. 사적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거예요. 유적, 고적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적지의 개념이고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만약에 국어가 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수로 소규모의
수로부지 이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뚝 이게 나오면 그땐 국어가 되는 거죠. 자, 보건, 휴양, 정서생활이니까 채용용지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 공원이 되는 거죠. 채용용지 같은 거는 건강증진이잖아요. 건강증진이고 그 다음에 뭐 종합운동장, 야구장, 골프장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공장시설물의 부지고 그 안에 의료시설, 그 안에 의료시설의 부지 역시 이것도 무엇이 된다?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유사 문제 한번 볼까요? 26회 때 기출된 문제인데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3번에 보시면 좀 전에 정답하고 똑같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본다. 공장용지로 지목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 26회 때 기출됐었던 지문이 그대로 34회 때 동일하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 여기까지는 목장용지 맞아요. 그런데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무엇으로 한다? 대로 하는 거죠. 1번 틀렸고. 자,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대가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보관해요? 창고에다 보관하죠. 그래서 이것의 지목은 창고 용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죠. 벼, 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거니까 농지라는 지목이 없잖아. 답이죠. 답이 되겠고요. 인공적인 수로라고 써 있어. 그럼 뭘까요? 인공적인 수로는 제방이 아니라 구거가 되는 거죠. 제방 같은 경우는 바람, 그죠? 모래 이런 거 막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유수 이런 것들, 방파제, 방수제, 방수제, 뭐 방파제 이런 것들, 그죠? 방조제 이런 것들이 제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1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4번 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되는,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되는 거죠. 면적은 어디에 등록된다? 장에 등록됩니다. 여기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무엇이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에요. 그러면 면적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서는 면적을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무엇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이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얼마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단서 조건이 하나 존재하겠죠. 축척이 60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법률 한번 볼까요? 제60조, 59조, 60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에 끝수 처리해가지고 제60조를 보게 되면 면적 결정 방법에서 보면 토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자를게요. 1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끝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올리며 정확히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을 경우에는 1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여기서는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1 미만의
1 미만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그럼 여기는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예요. 따라서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05인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600분의 1인과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근데 0.05죠. 걸쳤죠. 걸쳤을 때 그러니까 짝수니까 얘는 버리는 거니까 145.4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4-1번 볼까요? 자, 325.51이고 축척이 600분의 1이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이 해야 돼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5번도 답이 될 수 없고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0.05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05를 초과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6이 정답이 되는 거죠. 4-1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0.05에 걸쳤다 하더라도 앞에가 홀수니까 또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325.451이 나왔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600분의 1이다. 그럼 325.5로 결정을 해야 돼요. 뒤에 숫자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걸쳤네, 짝수네, 버려야지 325.4로 결정해야지 안 됩니다. 0.05가 아니라 0.051이에요. 그러니까 0.05를 초과한 거니까 이때는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5번 봅니다. 최근 들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공통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여기서는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을 찾는 거니까 일단 보세요. 소재지번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고유번호까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럼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기역과 1번이 맞네요. 1번이 정답이 되는 1번이. 기역, 디귿, 리을. 여기도 있네. 기역, 디귿, 리을. 요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니은을 한번 볼까요? 니은이 바로 뭐냐면 소유자의 성명과 명칭은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만 등록시켜주면 돼요. 소유자가 의미가 없어요. 니은 들어가면 안 돼.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목과 면적과 경계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라든지 대지권등록부에 들어가지 않고요. 고유번호하고 소재지번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소유자는 어디에?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되는 거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이 도면번호는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왜 지적도면의 번호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되느냐?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거든요. 지적도를. 그래서 그 도면 번호를 써주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5-1 한번 볼까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아닌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23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명칭, 건물의 경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집은 들어가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볼게요. 자, 이게 공유전면부의 등록사항이에요. 이 공유전면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공유전면부라고 하는데 왜 지금 대지권등록부에 등록사항을 하는데 공유전면부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공유전변부의 등록사항 이것을 포함해서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된다? 요 3개만 추가하면 돼요. 건물의 명칭과 대지권의 비율과 전유 부분의 표시. 그럼 결국은 이 소유권의 지분 역시 어디에 등록이 된다?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뿐만 아니라 소유자에 뭐도 들어가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요. 따라서 건물의 경계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2를 한번 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올바른 게 나열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작성 비치하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고유번호 소재 지번 들어가고요. 여기 부호도 들어가죠. 어떤 필재 형상을 그림화시키고 왼쪽 상단이 1번이 되고요. 오른쪽 경계를 따라서 일련 번호를 붙이는 거. 이걸 부호도라고 하고 부호 1, 2, 3, 4를 부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1, 2, 3, 4에 대한 좌표값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의 지적도를 작성하기 때문에 도면 번호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문제 볼까요? 토지의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냐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고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이 되고 여기서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지적도면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면적은 장에만 등록되어 있는 것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등록되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돼요. 따라서 2번에 보시면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이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따라서 5-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 자,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키워드가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7일이에요. 7일 이내 통지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고 두 번째로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15일 이내예요. 등기 완료,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지적 정리의 통지 이렇게 나옵니다. 통지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통지 시기 보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럼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23회 때 보시면 좀 전에 풀었던 34회 기출문제와 23회 기출문제 뭐가 달라요? 이것만 가로가 없는 거 말고는 똑같죠. 그쵸? 이해하셨나요? 이것만 빼고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접수한 날로부터 필요하니까 15일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그러니까 23회 때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를 요 부분하고 기역과 디귿을 요것으로 대체해가지고 이것으로 대체를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자, 6-2를 한번 볼게요. 20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지적정리 통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 지적공부 정리에 대한 통지는 총 9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9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등록하거나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4개에다가 플러스 5개를 더 규정하고 있죠. 지번 변경, 직권 정정, 대위 신청, 도시개발사업,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 이렇게 9개를 우리가 지적정리의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은 하게 되면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는 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지적정리의 통지 대상은 대체적으로 토지 이동과 많은 관련성이 있어요. 이때 통지 시기, 좀 전에 우리 했던 거, 변경 등기에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통지하게 되죠. 그러면 6-2번의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 복구했을 때, 등기를 촉탁했을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지번부에 속하여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6-2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6번까지 지금 풀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때요? 기존에 기출됐었던 문제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지적 파트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6-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지적 상가 보조점 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는 경우는 그 신청기관이 누구냐?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죠. 보조니까 누가 될까요?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게 되죠. 정답은 3번인데 요거 한번 보면 법률을 쭉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도 한 건데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지적기준점 성과의 등본이나 측량 기록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그 발급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법률 27조가 되는 거고요. 시행규칙 26조를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을 한번 볼까요? 1항을 한번 볼까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을 할 것이고 지적 삼각 보조점 및 지적 도근점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표의 어떤 형태로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7번의 경우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거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7-31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나 지도소관청 맞죠? 보조도구는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되고 공사 들어가면 안 되고 공사 들어가면 안 되고 공사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도 시도지사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보조하고 도구는 누구한테만 지적 소관청에게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가 우리 앞에서도 풀었던 기준점 의뢰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있었고요. 이렇게 7번처럼 단독적으로 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8번. 축적 변경에서 확정 공고를 했을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확정 공고는 언제 하느냐?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확정 공고에는 어떠한 것들을 공고하냐면 소재 지역명, 그러니까 조서가 2개가 들어가요. 청산금의 조서와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의 축척 이렇게 4개를 공고를 하게 돼요. 시행규칙 제92조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소재, 지역명, 지번별 조서와 청산금의 조서와 지적도의 축척이에요. 이게 만약에 임야도의 축척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가 34회 때 그대로 적중을 했었죠. 자, 9번 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요즘 최근에 공인중개사의 어떠한 공시법의 어떠한 특징은 이렇게 박스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박스형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이냐, 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이와 같은 형태로 출제되었다면 어렵지만 그냥 단순히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회의부터 회의를 한번 볼까요?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요. 만약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을 하게 되고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개의가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로 의결이 되고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요. 회의 소집 며칠 전, 5일 전까지 각각의 위원에게 회의 장소, 안건, 일시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원이 그 재심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 그럴 때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자, 위원회 구성해 보면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죠. 그죠? 그 중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1명을 무엇해서 포함해서 위원장은 누구?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이 되는 거죠. 이때 위원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이촉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에요. 이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그다음에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개의하고 의결한다. 맞나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개의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하는 거. 니은이 맞아요. 니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네요.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데 5번에 보시면 7일 전이 아니라 며칠 전, 회의 소집 며칠 전, 5일 전. 그 리을이 들어가면 안 돼. 리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디귿 볼게요.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인데 간사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자, 18회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4번에 보게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누가 임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18회 때 나오고 간사와 관련된 지문이 이거 이후로 나온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 지적위원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하는 거죠. 지방은 어디에? 시도에 설치합니다. 위원장은 누구? 국장.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죠. 똑같아요. 여기도. 임기 몇 년? 위원회 구성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고요.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죠. 이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지방에서 하는 역할은 심의 의결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중앙에서는 재심사 그다음에 연구하죠.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정책 개발, 업무 개선, 지적 기술자 업무 정지 처분과 징계 요구, 양성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18회 때 나왔던 문제는 왜 1번이 틀렸을까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부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지방은 적부심사에 대한 의결하고요. 포함해서 5명, 10명. 간사는 좀 전에 설명해드렸고요. 임기는 2년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9-2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언제 나왔냐면 15회 때 나왔습니다. 지적기술자 징계는요.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 두는 거죠. 1번 틀렸고. 적부심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시도에. 시도에 무엇을 둔다? 지방을 둬야 되겠죠. 2번도 틀렸고. 3번. 회의 소집 5일 전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정답 3번. 정답은 다시 한번 볼까요? 정답이 표현이 안 됐네. 정답은 여기서 일단 몇 번이냐면 3번이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에 보시면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여기서 보면 재심사 청구서가 아니라 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적부 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해요. 만약에 이 4번 같은 경우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맞는 거죠.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또 하는 거니까 4번 아예 틀렸고. 5번은 재심사는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무엇해서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청구를 하게 돼요. 정답은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10번 문제는 너무나 많이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앞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애니메이션 효과 주지 않고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호, 4하나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토지 소유자와 수행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20은 20점이야. 지적 기준점 20점이면 나누기 4를 해요. 그럼 나누기 4랑 5죠? 여기다 반드시 얼마를? 1을 더하게 되면 6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고 15점 이하에는 4일에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4점을 초과할 때마다 1일씩을 가산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자, 10-1번. 다음은 지적 측량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0번 문제하고 다를 게 없죠. 22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고요.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며 검사 기간은 4일로 하고, 그 5일, 4일, 5일, 4일 이렇게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고요. 5분의 3, 5분의 2가 안 들어가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자,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라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그죠? 합의했을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얼마?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을 검사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답을 표현할 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3번으로 수정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번 볼까요? 15회 때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경계보건 측량을 의뢰를 했어요. 이때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 검사 기간을 제외한 측량 기간의 계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경계보건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는 받지 않죠. 그런데 이게 키워드죠. 지적기준점 16점을 설치를 해야만 경계보건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기준점 측량에 대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구해봐야 돼요. 일단 경계보건 측량에 대한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는 받지 않죠. 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기준점을 몇 점을? 16점을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누기 얼마를 한다? 나누기 4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4, 4 얼마야? 4, 4, 16이죠? 여기서 무조건 얼마를? 1을 더하게 되면 16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 측량에 소요되는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도 5일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검사 기간을 제외한 측량 기간을 물어봤으니까 측량 기간의 합을 물어본 거예요. 전체 며칠이다? 10일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검사 기간과 측량 기간을 모두 합치면 15일이에요. 15일이요. 만약에 경계보건이 아닌 분할이다라고 표현이 되면 분할 측량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4일이 들어가는 거니까 분할이라고 바꿔놓고 측량 기간, 검사 기간 모든 기간을 합쳐라 그러면 19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11번. 이 문제도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확정 공고를 하게 되면 대장에 등록을 하거든요. 대장이니까 조서에 따르는 거예요. 지번별 조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확정 공고와 관련된 내용이죠. 보면 대장은 무엇에 의한다? 대장은 지번별 조서에 의하고 도면은 지적 또는 확정 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따릅니다. 제가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1번 같은 문제도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처음 출제됐었던 문제예요. 제가 앞에 확정공고에 어떠한 내용들을 확정공고할 것이냐 그 부분하고 11번 문제도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특강이며 모의고사며 누누이 설명해 드렸고 기본 과정에서도 여러 번 재차 반복을 했던 문제들이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유일하게 34회 때 지적에서 모든 문제를 적중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관련 문제는 없었죠. 자, 12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죠. 소재, 지번,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라. 그럼 여기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요 1, 2, 3이에요. 공보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도면번호는 어디에 들어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인데 경계를 경계점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면적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목은 공보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경계점의 좌표, 그다음에 사진 파일,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그다음에 위치 설명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나요?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위치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3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너무나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서 디귿을 뺀 나머지는 다 등록되는 거죠. 26회 때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디귿을 뺀 나머지가 다 등록이 돼요. 그럼 요 문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부호도하고 부호하고요. 여기 하나 더, 도면번호의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4, 5, 6의 경우에는 반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전에 도면번호가 정답이었죠. 도면번호가 정답인 이유가 이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부분을. 도면번호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등록이 안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거든요. 12번에 보면은 이 디귿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34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지적 파트 12문제와 관련된 기출문제와 기출 유사 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12문제 중에 최소한 10문제 정도는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27회부터 지금 34회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유사 문제까지 풀어보면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3단 비교 문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업을 빠짐없이 들었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90% 이상의 이론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